저희 슈퍼소닉 TV 구독자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할 게 있죠. 바로 지금 화면 밑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를 꾹 누르셔야 합니다. 아 이게 뭐 돈이 듭니까? 그냥 왼쪽에다 이렇게 뚝 누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정 누르기 싫으신 분들만 제외하고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게 누르시면 이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잖아요. 좋아요가 많으면. 그게 힘이 돼서 저희 안 대표님과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그 좋아요가 많아야만 또 사람들이 예. 보는 참여가 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이제 그게 늘어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죠. 이 사브사의 조기 경보 통제기, 이것을 대한민국 카이와 함께 기술 협력으로 만들게 된다.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MOU를 맺은 거고. MOU 협약을 했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산업 협력이라든지 절충력 이런 쪽에서 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네네. 손을 잡은 거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이 2차 사업이 지금 막판에 흘러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보잉사와 첨예한 어떤 그런 대립 경쟁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 원래 이제 방위사업청 어떤 일정표, 계획표를 보면은 그게 거의 12월 달까지 뭐 협상이라든지 가격 뭐 이런 걸 다 마무리 쳐야 되는. 네. 이제 그렇게는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를 제공한 거죠. 스웨덴 사브사에서 우리 이거 국내 대한민국 최고의 그 체계 종합업체하고 손을 잡았다, 잡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눈여겨 봐달라. 특히 그 카이가 생각하는 게 네네. MCX 수송기를 이제 앞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지원기를 이제 하겠다는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네네. 근데 이게 또 획득 뭐 하는 공군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봤을 때는 또 이게 일정이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이도 이제 이 사브사하고 손을 잡았는데, 물론 또 헬기 분야에서는 로키드 마틴하고 손 잡았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진입을 이제 카이도 해야 되겠다. 네. 뭐 개조 개발. 네. 그러려면 결국엔 스웨덴 그 사브사의 제안이 딱 맞는다. 그래서 손을 이제 이렇게 덥석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조 개발 이제 범위가 그 플랫폼은 이제 캐나다 범바드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비즈니스 제트기를 이제 네. 선택을 한다면은 거기에 갖다 레이더 심고 뭐 조종석이나 콘솔들 뒤에 네. 후방에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기술을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또 스웨덴 사브사에서는 기존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열심히 팔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한 대 한 대 계속 팔고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붙이려면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의 공군 사업에 일단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한국에 기술 이전을 해서 네. 뭐 자기들이 이익금이 좀 얼마 안 되더라도 일단 세계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사브사가 이번에는 하여튼 큰 맘 먹고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그게 카덱스 때 MOU 발표에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상당히 놀랐던 게 이 정도로 지금 막판에 와 있나 급한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플랫폼이 이제 비즈니스 제트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사례가 상당히 뭐 상대 경쟁 보잉사는 이제 일반 여객기 플랫폼인데 그렇죠. 과연 그러면 이제 생각하실 때도 이게 뭐 하나의 대세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비즈니스 제트가 오른지 아니면 기존 여객기 그러니까 동체형의 그러니까 단동체죠. 예. 여객기형이 좋은 건지 이제 그 생각을 한번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되고 퇴출되는 일반 항공기 뭐 예비 737이나 B747, A350, A320, A380으로 조기 통제기로 개량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그 사례가 거의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사례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뭐 보잉 707부터 해서 네. 뭐 737은 아니지만 747 가지고 뭐 조기 뭐 통제기를 우리한테 제안한 적도 있었고 모형으로. 네. 그게 바로 뭐 1993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93년도.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707 그 여객기에다가 네. 레이더 컨퍼멀 탱크 옛날 방식의 30년 전의 기술 컨퍼멀 탱크를 네. 붙여서 해봤는데 이게 실효성이 이제 어떤 운영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한 대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자기들은 친한 그 칠레 공군에다 파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 선례가 기존의 중고 여객기를 하면 개조를 하면은 네. 운영 유지비나 어떤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향후의 수명 네네.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좀 동체가 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에는 이제 그게 머물러 있었고 스웨덴 사브사는 이제 그 당시에는 90년대에는 이제 네. 좀 항공기 운영 유지가 좀 값쌌다고 생각하는 터보프롭기. 터보프롭기. 예, 그 뭐 50인승이라든지 뭐 70인승 수준의 뭐 사브 2000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레이더를 얹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1999년도 기준으로 브라질 엠브레어사가 자기들이 그 자사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서 판매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99년도 기준으로. 꽤 오래됐죠. 오히려 비즈니스 제트기를 실제 실용화시켜서 잘 팔아먹은 거는 브라질이 이제 선두에 섰고, 물론 이제 미국에도 이제 뭐 비즈니스 제트기를 뭐 전자전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찰기로서 뭐 일부 이렇게 개조한 것들은 사례에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주 확산을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브라질 엠브레어사. 한 20여 년 전이죠. 24년 전에. 그러다 이제 그걸 지켜본 스웨덴 사브사가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 아이 이제 나온 거고. 그 중간에 1996년도에 또 이제 그 캐나다 범바디어사가 이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19인승의 이제 글로벌 이스프레스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했죠. 5,500인가.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거하고 잘 만났어요. 저 비행기가 그 비행 성능, 고고도 비행 성능이라든지 장거리 항속 뭐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실내 공간의 어떤 그 전체 그 컨피규레이션 형태가 브라질제보다는 좀 더 좋다. 실제 내부 공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브라질제는 좀 답답한 게 많고 실제 뭐 미국의 국내선이나 다른 나라 국내선 그 브라질제 그 이 시리즈 여객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타보면은 유별나게 이 브라질제 항공기들이 여객기들이 좀 불편하다는 거. 그 내부의 어떤 그 형성을 좀 잘못 이렇게 설계를 애초에 잘못한 게 좀 있어요. 답답하게. 그러니까 뭐 타고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뭔가 갑갑한 게 있어요. 의자 배열이 거기에 맞춰서 내부 어떤 규격 잡은 게 좀 디자인이 틀려서 천장 높이도 그렇고 그래요. 아주 미미한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께 이제 선호가 되기 시작했고 그 미국의 어떤 국내선에서도 여전히 캐나다 것도 뭐 물론 이제 브라질제도 뭐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은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캐나다제가 좋은 거예요. 비즈니스 제트 계열이나 뭐 한 50인승, 뭐 60인승 이런 거 보면은 지방 노선 다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캐나다제를 이제 결합을 시킨 거죠. 스웨덴 사브사에서 이 비행기가 글로벌 6,500. 지금은 6,500인데 전에는 뭐 5,500 시리즈가 많아요. 그렇겠죠. 뭐 자동차 연식 바뀌듯이 그렇게 해서 선택이 돼서 이게 아주 이제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이 비행기 확실하다. 물론 이제 그 지금 또 경쟁사 우리나라 조경보 통제기에 그 경쟁사인 뭐 예를 들어서 LS하고 또 엘타레이더가 결합이 돼 있는 대한항공이 또 개입돼 있고 거기는 이제 뭐 걸프 스트림을 선택한다든지 뭐 또 다른 뭐 항공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캐나다제가 또 오히려 좀 유연성이 많고 뭐 어떤 비용도 효과, 운영 유지비가 더 좋다.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세가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다는 거 쪽으로 이제 맞춰져 있고 그것도 이왕이면은 이제 신규 제조한 항공기 새 걸로 그래야 더 아주 장기간 운영할 수 있고 아무래도 중고기는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수명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왜냐면 뭐 운영 유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뭐 그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면이 없잖아요. 계속 증가되죠. 고장도 좀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유지는 되는데 처음부터 이것도 뭐 세수는 뭐 세부대 담당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특히 이제 이 스웨덴 사브사는 이제 새 플랫폼에 딱 그걸 심자. 근데 그걸 연결해서 인티그레이션하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넘길 수 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인티그레이션 기술, 조기용모 통제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전자전기, 그다음에 해상 초계기에 그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을 닦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뭐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MCX 개발 전에 이거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특히 보잉사 거를 좀 물리시도록 해주겠다. 못 들어오게. 그런 입장으로는 접근한 게 서로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제트가 선호가 되고 있고 그 지금 말씀하신 중고 여객기 큰 사이즈가 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저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저기는 뭐 A321 시리즈 가지고 뭐 유럽의 차기 뭐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같은 거를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객기는 또 뭔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개조해야 될 범위나 뭐 돈이나 뭐 향후 운영 유지가 더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프랑스 같은 나라 이제 에어버스사에 있는데 그런 식의 개조가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선이나 뭐 좀 단거리 그 일본이나 다닐 때 뭐 그런 타는 A321 같은 가능은 한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 캐나다 본바다여서의 글로벌 6500 같은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가장 현실적이다. 예, 세상에 또 존재하고 있고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또 계속 한 대 한 대씩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비즈니스 제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그리고 비행 고도라든지 뭐 항속거리 같은 운영 유지비, 그다음에 전투기 같은 뭐 수시로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비 기간이 뭐 이렇게 도래하는 게 정비 창에 넣고서 해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뭐 길고, 그러니까 뭐 수시로 정비할 필요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객기 버전보다는 비즈니스 제트기가 운영 유지가 수월하다. 네, 그래서 그런 장점과 강점을 지금 이제 막판에 거의 이제 2737, 27으로 이제 몰리는 거를 제동을 걸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카이가 이 사브사의 이 글로벌 아이, 이 조기 경보 통제기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을 해서 이것을 뭐 앞으로 들어올 C390이나 뭐 차후 개발될 MCX 수송기에 이 기술을 결합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그건 나중 얘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있고. 반면에 또 이제 카이 내부에서도 회전익 분야라든지 뭐 미국 기술을 받아서 뭐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뭐 차세대 기동헬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고전기 분야에서 이제 스웨덴 사브사 기술을 받아서 국내에서 뭐 이렇게 플랫폼을 외국제 사다가 하는 거. 그것도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엔지니어나 기술진, 영업진이 있다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개발한 거로 하려면 좀 기다리고 뭐 일종의 뭐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빨리빨리 살라고 하는 거를 뭐 그런 이제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반신반의하는 50대50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한편으로 이제 방위사업청을 다 알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E7을 이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뽑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마음으로 스웨덴 사브사에 들어오게 해서 손잡은 거를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보잉사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더 이거 지금 가격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위사업적인 생각은 다른 생각이. E7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선정하려면은 좀 좋은 조건, 국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는 좋은 조건에 활용하기 위해서 카이하고 이제 사브사 손잡은 거를 이제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12월까지 뭐 어떤 기본 협상 뭐 이런 조건들 다 끝내겠다. 그리고 지연돼봤자 뭐 항상 그랬던 것처럼 뭐 내년 2월까지 빚기 뭐 미루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내년 뭐 상반기에는 기존 결정은 뭐 E7을 하겠다. 그런 게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카이가 국내 최고의 또 종합 체계 업체이기 때문에 체계 종합 업체이기 때문에 또 마음 먹게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정상적인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뭐 나쁜 게 아니라. 해서 제동을 걸고 방사청에 읍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KF-21까지 하는데 결국 조기경보 통제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더 나가서 전자장기로 이어지고 해상 초계기 계속 뭐 미국제를 계속 이겨서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차분을 샀어도 2차, 3차는 우리가 국내에서 플랫폼을 사다가 기술을 받아서 유럽의 기술을 받아서 우리 국산을 만들어 보겠다. 그거를 이제 얼마큼 설득력 있게 방사청을 설득하느냐, 얘기를 하느냐 따라서 사업이 좀 수년이 될 수는 있어요. 뭐 내년 상반기로 좀 지연이 돼서, 왜냐면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되니까 방사청에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럼 다 내놔봐. 좀 면밀히 복귀하면서 겨울을 이제 나면서 그 최소한 1, 4분기를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켜봐야 돼요. 10월 이제 초순인데 내년 이제 1월 뭐 1월달 보통 사업이 결정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옛날에 뭐 와일드캣에서 1월 13일에 결정한 날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번 12월까지는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기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잉사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끝내야 되는, 뭐 그래야만 자기들이 뭐 이익을 거두고 계속 뭐 나머지 들어와 있는 판매한 4대도 개량하는데 뭔가 탄력을 받고 뭐 돈을 벌어가려면은 지금 현재 뭐 영어로 얘기해서 플리트 4대 플리트를 8대 플리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래야 자기들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고, 또 미공군에 채택된 거를 또 많이 강조를 하겠죠. 물론 이제 고정가를 계약해서 불리한 면이 본사에 없잖아 있는데 그런 그 미공군의 고정가 가격으로 계약한 거에서 좀 손해 보는 거를 한국에도 좀 쉬워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지금 플리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이 보잉의 E7 조기경보 통제기 737이죠 그때는. 4대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년에 사브의 이 글로벌 아이 이것이 4대가 또 신규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른 플랫폼인데 이 동시에 종류가 다른 이 조기경보 통제기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 공군 전투기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아하.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지금 운영 못 하고 있어요. 수송기가 몇 종류예요?
아이고. 아니 그러고 이제 무엇보다도 두 가지 기종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게 돼도 한 기종이 아니. E7은 이제 미공군이 채택하고 영국 공군도 채택했다 하는데, 근데 이 글로벌 아이는 또 이 본국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토 회원 되기 전에도 호환성은 있었고 훈련하기 위해서 네. 비공식적인 뭐 훈련도 많았고 했는데, 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지. 이게 뭐 어떤 뭐 중국제나 뭐 러시아제 조경부 통제가 아닌 이상, 예. 뭐 저 아프리카제가 아닌 이상 서유럽제 제품이고요. 서유럽제 동유럽이 아닌 서유럽제 제품이고 네. 지금 나토 국가가 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기종. 뭐 한미연합? 아 좋습니다. 한미연합. E7, E737 뒤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연합 훈련할 때 그거 띄우면 되고. 네. 그 독자적으로 뭔가 좀 주변국 살펴보고 싶으면은 글로벌에 띄우면 되고. 그리고 얘가 기반도 얘도 역시 기반이 플랫폼이 비즈니스 제트기. 그 관련된 기본 비행을 위한 그 부품들 시장에서 구하기 조달하기 쉽고. 굳이 뭐 FMS 뭐 강조하지 마시고. 네네. 그래서 뭐 엔진도 그렇고 엔진도 뭐 롤스로이스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구하려면 얼마든지 상용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반이. 물론 통신 장비나 이제 그런 부품들 레이더 부품은 이제 또 조달을 딱 해당 그 원 제작국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네. 이 비행하는 데 있어서 얘가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지. 운영 유지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또 어떤 분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명인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 조기 경보 통제기와 조기 경보기와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 컨설 봐요. 문제가 있어요. 컨설 문제. 컨설이요. 컨설이 737이 더 많고 이 글로벌 아이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못 자르는데 이 자동화된 이제 그런 통제 기능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잘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뭐 AW&C나 특히 옛날 그 이름의 AWACS 이런 지금 그 벽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콘솔 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미국제가 2006년도 7년도에 그 결정이 된 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먹혔죠. 그러니까 당시 2006년도와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그 콘솔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그때는 그게 이제 하나의 콘솔이 숫자가 많은 게 하나의 저기 대단한 적이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조기 경보 통제기와 조기 경보기 차이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그닥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휘 통제가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I의 ER 버전이기 때문에. 네네. ER 버전. 그러니까 2017년도에 또 기준에 해서 그때 글로벌 I보다는 또 지금은 그 기술 기반이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단점으로 지적됐던 게 지금은 이제 성장이 된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카이에서 이제 그걸 같이 합작해서 하면은 좀 더 추가시켜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게 되고. 그래서 뭐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뭐 그 예전에 뭐 한때 7, 8년보다는 이게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글로벌 ER을 뭐 만들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이게 하부에 또 레이더가 있는데 해상 감시 뭐 레이더인데 우리가 또 그 작전 요구가 안 맞으면 그건 제거하고 그냥 더 오히려 그 위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뭐 화장실 문제라든지 뭐 휴식 공간 얘기하는데 네네 뭐 근무 여건 뭐 피로도 뭐 사이즈 때문에. 근데 737 내부도 미국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가서 보면은 그거나 이거나 이것도 이제 타봤거든요. 네네. 실제 공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본버데어에서 행사를 이제 뭐 한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김포공항에서. 근데 뭐 더군다나 이 지금 글로벌 익스프레스 시리즈를 뭐 옛날부터 뭐 자주 타봤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근데 차이점을 난 못 느끼겠던데. 그 정도예요. 공간의 차이점이 굳이 그 콘솔이 깔렸다. 그럼 뒤 후방에 화장실 정도 있고 뭐 거기에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근데 그거 이제 가지고 이제 하여튼 공격할 수 있는데 한반도의 비행 중심이 그렇게 기냐 이거지. 우리가 뭐 미국 뭐 장시간 뭐 13시간, 14시간 비행할 일이 없다. 아니 이제 교대를 해주면 되고 이게 이제 그렇죠. 정비 그 간격이 그 737보다는 이게 대단히 짧기 때문에 교체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 네 대를 원활하게. 그렇군요. 근데 737은 오히려 이제 정비하는 그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가 필요하니까 한번 고장 나면 어떤 지상에 뭐 체류하는 시간도 많고, 길고, 뭐 미국에 또 의뢰해서 뭐 부품 받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하이로믹스 개념으로는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한미연합은 이제 뭐 얘기는 더 됐고. 그러니까 과거 2000년대 초반과 지금 2024년 곧 2025년이 오는데 이렇게 봤을 때 당시 이렇게 문제가 됐던 조기 경보 통제기와 이 조기 경보기와의 어떤 그런 차이 이런 것이 지금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E2C에서 E2D로 넘어갈 때 레이더도 다 교체가 됐지만은 그런 이제
콘솔 숫자라든지 어떤 통제하는 부분을 좀 더 자동화 이제 기술을 많이 적용한 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E2C하고 E2D 차이처럼 예. 이 글로벌 I도 지금 ER 버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지적받는 거를 좀 더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이로믹스로 가면은 한 기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 뭐 하신 대로 뭐 AWNC 그리고 737 그런 고장만 안 난다면 그걸 이제 하다가 어느 특정 부분을 더 감시해야 되겠다면은 예를 들어서 글로벌 I를 도입을 이제 뭐 국내에서 만들었다 치면은 글로벌 I ER을 그럼 그거를 또 옆에 사이드 좀 사각지대를 띄우면 되고 그리고 뭐 해상 감시 기능도 필요하면은 밑에 복부에 있는 레이더까지 뭐 장착해서 뭐 도입을 해도 되고 뭐 가격이야 또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점점 그게 그 단어 자체도 이제 요즘에는 좀 희미해지는 걸로 그게 이제 2000년대 전후로 해서는 이제 많이 중요시했던 당시에는 그게 이제 E3 AWACS, AWACS 때문에 나는 통제기인데 너는 뭐 경복이냐? 경복이. 근데 수준이 많이 떨어지네. 그 당시에 브라질제라든지 그 당시에 스웨덴 사브사치 터프로키는 다 경복이죠. 다 경복. 당시에 그 20여 년 전은 다 경복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 많이 적용돼서 더군다나 지금 뭐 ER 버전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성능이 이제 그 시연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휘하는 거를 좀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사이즈의 콘솔 이것이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 기술이 집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또 해드리면은 뭐 보잉사에서는 또 이제 저기죠. 아이 그래봤자 뭐 이게 어디 가겠느냐. 그러면은 보잉사 또 항공기는 지상에 우리가 지금 운영해 보니까 지상에 뭐 이렇게 못 쓰는 게 아니라 수리하고 뭐 정비하는 그런 소요가 중간중간에 많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는 거죠. 부품을 또 조달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간당간당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이가 지금 개입한 상태에서는 이거 한번 좀 일단 방사청에서는 뭐 이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E7을 가격을 낮춘다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뭐 한다면은 그건 좋은 거죠. 땡큐예요. 그렇게 해서 국익을 위해서 어떤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라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카이는 뭐 또 거기 협조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7이 나쁘다. 뭐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제 시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협상력으로 이걸 잘 활용하면은 뭔가 우리한테 남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접근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결국에는 협상력에 어떤 도움을 주냐. 그러면은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왔듯이 그렇게 해서 사브사를 활용해서 뭔가 보잉사의 E7을 좀 좋은 조건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사브사의 다음 그 뭐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뭐 이렇게 결정 안 된 게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제 봐줄 수 있죠. 그게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엔 당신네 회사가 이렇게 경쟁에 적극 참여해줘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다음에 가져오는 서류들은 참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봐주겠다. 그리고 상당히 저기 하겠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좋은 측면에만 잘 봐주고 또 그것들을 잘 협상을 해보자. 그 이제 그런 거 존재합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뭐 서류로 전제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호적인 그게 있어요. 그 협력 관계가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서 K 같은 게 좋은 사례인데 그걸로 인해서 그게 서로 협력이 잘 돼가지고 물건을 사주면서 또 그 기술을 받아서 LG 넥소에서 한국형 대표용 레이더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경쟁사는 활용하기 나름이다. 본질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E7을 뭐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다종다양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막판에 왔다면은 활용을 좀 하자. 맞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그런 용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MOU를 맺은 상태에서 어떤 이 조기용부 통제기 사업의 선정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급하게 지금 막판에 왔으니까 너무 이제 급한 게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MOU를 파기하지 말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브사가 떨어진다 할지언정 그거를 끝내지 말고 진짜 기술 협력을 그런 면에서 해볼 필요가 있죠. 그건 맞아요.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뭐 어떤 돈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뭐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2027년 빨라 이후겠지만은 MCX의 그때 관계를 잘 유지해서 기술을 진짜 받아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서로 친목 관계를 잘 유지하면은 이번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발표를 했다면은 그 다음 생각을 해야죠. 결국 최종 목표는 이 사브사의 이 기술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의 MCX 수송기가
이 수송기가 아닌 MCX 조기 경보 통제기가 되는 거네요. 일단은 뭐 순서로 보면 이제 해상 초계기, 그다음에 전자전기 이쪽 분야의 진입을 이제 그 기술이 이제 획득이 되면은 가능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기 경보 통제기 이것이 언제 어느 국가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까? 정확히는 이제 E3죠. E3죠. 70년대 초반. 네. 그 전에는 이제 EC-121이라고 이제 있었는데 네. 베트남전 때 이제 실전 배치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뭐 터보프롭기도 아닌 옛날 방식 2차 대전 엔진 네. 그 프로펠러 이제 엔진을 이제 쓰다 보니까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레이더도 이제 뭐 50년대 기술이 이제 그러니까 40년대 말에서 50년대 기술이 적용된 이제 큰 이제 레이더 그걸 이제 얹어가지고 베트남전에 투입을 해봤는데 네네. 뭐 이게 초기 레이더 기술이다 보니까 그 공중 조기용보 통제가 네. 그렇게 뭐 효과를 마저 자랑할 만큼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해서 북포갈 때 많은 뭐 경계망을 형성해서 도움을 줬다 하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원소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아주 탁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발전성 미래에는 이거를 개선하면은 확실해지겠다. 이제 그 가능성을 확인한 거죠. 미래지향성을 가졌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동해안 한반도 동해안에서 EC-121 미해군 주일 미해군의 소속의 EC-121M 조기용보 통제기가 정찰기 기능도 이제 가지고 있어서 투입됐다가 이제 북한의 미그 11에 격추도 되고 다 거기서 다 전사라가 아니고 순직이죠. 그렇죠. 다 해서 다 죽은 적도 있고 그게 69년도에. 69년. 그래서 이게 한계를 이제 드러낸 거죠. 그냥 옛날 방식의 프로펠러기보다는 좀 더 속도가 나고 비행 고도도 높고 어떤 운영 정비, 엔진의 운영 정비도 좀 수월한 터보팬 엔진의 707 그 버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E3 AWNDCS 확실한 뭐 조경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탄생해서 76년, 뭐 77년 이럴 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 한미연합 훈련 이제 그 당시에 훈련에 한미연합 훈련에 이제 우리 오산에 와서 공개도 해서 막 자랑도 하고 그때가 바로 이제 F-15 전투기가 막 등장할 때고 이글 전투기야 A-10도 막 등장할 때고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저기죠 아주 신선한 차세대 무기로 등장을 하게 했던 게 77년도 이후에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자리 잡고 이제 그게 하나의 선망의 대상 도입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아무나 못 준다. 그래서 동맹국이 뭐 나토하고 뭐 영국, 프랑스만 줄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도입을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일단은 값이 엄청 비싼 걸로. 엄두도 낼 수 없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최첨단 무기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가 1980년대 중반에 북한의 AN2 적어도 침투기가 문제가 되니까 저걸 미국 과연 우리한테 판매 허가를 낼까? 그래서 이제 막 침만 생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 차선책이 없냐? 다른 그러니까 조기 경보 통제기가 안 되면은 조기 경보기라도 사면 안 되겠냐 해서 당시로서 그래서 E2C를 이제 85년부터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해상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다 보니까 함재기 그 조기 경보기다 보니까 지상으로 오면 이제 이 레이더 이 클러터 반사파가 너무 심해서 이게 지상 상공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단점이 바다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해상 클러터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검토를 뭐 2년 3년까지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사가 이스라엘 엘타사의 그 보잉 747 SP 뚱뚱한 기체에다가 이제 레이더를 장착하거나 얹은 거 그 모형이 존재했었고 93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저것도 안 되겠다 성능이 안 나온다 차라리 돈을 좀 다 모아가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경복을 사자. 그러다 보니까 E3 지금의 이제 말씀하신 AWACS가 그 플랫폼이 단종이 되면서 그것도 이제 단종이 생산 라인 끊어지고 다음 그게 일본에서 뭐 그걸 또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767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96년도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수출이 막 되기 시작할 때니까 우리도 사야 돼. 767을 목표로 했죠. 그러다가 IMF 맞았죠. 97년도에. 그러다 다 이렇게 산산조각 날라갔죠. 그 계획이. 그러니까 E2C 뭐 이스라엘제 그다음에 276 계획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 시점에 97년도 8년도에 노스롭 그 당시에 노스롭 그라만사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지금의 그 레이더 메사 레이더 2737의 메사 레이더 전자주사시 레이더가 등장한 거예요. 레이더가. 근데 그거를 지금의 이제 보잉 737 여객기에다가 탑재한 그 컨셉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97년도 그때부터.
그래갖고 국내 이제 에어쇼 때 많이 팜프렛이 뿌려졌는데 네. 아 이거 뭐 미공군이 생각도 없는 거 우리가 사서 이거 뭐에다 써? 뭐 그러던 시절이죠. 미공군이 채택한 무기가 아닌데 우리만 산다고 될 일이야? 그렇게 시간을 이제 흘러가다가 네. 그리고 이제 F-15K 도입 사업, 뭐 T-50 뭐 개발, 뭐 생산 이럴 때 2004년도부터 이제 이 보잉사에서 이제 세일즈를 하죠. 아 이거 좋아.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시제기들이 있었고, 네네. 그때는 이제 시제기가 2004년도 기준으로 있었어요. 보잉사 시애틀에. 네네. 그때 저도 봤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차세대 기술이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호주도 사겠다 그러고, 뭐 튀르키예도 산다 그러고. 그래서 한 4개국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돼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시장의 조기용보 통제기라는 게 경보기 말고 통제기 네. 그 당시에 예. 이거밖에 없다 싶으니까 그냥 뭐 다른 그 구매국 공동 구매국이 있으니까 네. 발주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대를. 그래서 2007년도에 결정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6년에서 7년도 사이. 네네네. 2006년 7년도에 결정해서 들어온 게 2011년도에 들어왔죠. 네 대. 아 그것이 바로 737. 지금은 E7.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미공군도 이제 어떤 그동안 이제 뭐 기술 별도로 개발한 게 없는데 얘가 자리를 잡아가니까 네. 지금의 E7이 자리를 잡아가니까 네.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아 이게 차세대 맞네. E3에 비해서 네. 이게 차세대 기술이 맞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 미공군의 요구 조건 ROC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요구를 이제 뜯어 고쳐 가지고 이걸 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가격을 대신 저기 좀 고정가로 해라. 이게 변동가가 아니고 고정가로 한번 딱 정해서 그냥 가야 된다. 그래서 보잉사는 이제 울먹혀잡기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없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됐죠. 이게 변동가를 되는데 그때 시세에 맞게 변동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번에 정한 금액 가지고 해버리니까 이게 손해가 된다는 거죠. 이익이 안 남는다.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결정은 다 그게 됐기 때문에 자기네 자국 내 그 보급 공급해야 되는 거는 그게 빼도 박도 못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 후발 도입국들한테 이제 이렇게 싹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좀 더 내라. 저기서 손해 그건 좀 그러니까 손해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최근에 언론 기사가 계속 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사브사는 이게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엠브레어 수송기 도입 때 그 산업 협력이 좋은 선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최고의 업체를 잡아서 한번 막판 경쟁을 해볼까? 여기서 점수를 따면은 혹시나 이길 수도 있어. 엠브레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도박을 해보자. 예. 그래서 사브사가 이제 카이로 손잡은 거예요. 카이는 그래 와 씨 다 너 헬기 쪽 럭키드 마틴 너도 그러니까 전에는 좀 이렇게 뭐 경쟁 관계였다면 지금 오세요. 나하고 하면 뭐가 될 거야. 해봅시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제 카덱스 첫날 그 보도자를 낸 거예요. 저도 예상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뭐 애시당초에 뭐 E7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의 이제 사브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방위사업청에서 최대한 경쟁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이는 MCX 때 사브사의 기술을 꼭 좀 받아서 이제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좀 했으면 개발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차후에 이 MCX 수송기뿐만 아니라 MCX 조기 경보 통제기 이것의 완성을 저희 뜬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지난 방송에 이어서 새로운 주제로 한번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2탄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점은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쪽 편을 무조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저희 방송은 잘못 얘기하면 한쪽 편을 들은 이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저럴 경우에 이제 그걸 나열을 이제 다 펼쳐놓고 보니까 결국 이제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업체들은 이제 뭘 제시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보인사도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그렇군요. 다 해준다고 할 거고. 근데 이게 경쟁 관계가 있어야만 진짜 그 실천을 이제 다 이렇게 사인해서 주는 거니까. 좀 긴장시키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 경쟁사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3개월 일단 일정표로 보면 3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7이 또 계약이 된다면은 그래서 뭐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다면야 뭐 그건 좋은 환영이죠.
왜냐면 또 한편으로 또 8대를 운영하는 장점도 없잖아 있고. 근데 또 하이로빅스 개념으로 뭐 네. 두 가지 기종으로 또 가는 것도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뭐 한쪽으로 이렇게 뭐 선정을 한다고 해서 치우칠 필요는 없다. 아니, 한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쪽은 이쪽들의 장점도 있고 네. 또 이쪽은 이쪽들의 장점이 있다 그 얘기죠. 예, 예. 이게 무슨 뭐 터워 프로키 뭐 E2C 같은 그런 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기용복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쟁을 좀 뜨겁게 달굴 필요는 있다. 예, 막판이니까 네. 막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방위사업청에서 잘 하셔갖고 우리 국방부의 이익이 될 수,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 금전적인 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좀 바가지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KF21 모자 이것이 이제 21일 이 전후로 여러분께 배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겨울 모자 전용으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털이 복실복실해서 이 귀와 목을 덮을 수 있게 예, 새로운 버전으로 이 KF21 모자 2탄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아주 품질이 좋은 이 항공 점퍼를 여러분께 한번 드디어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드디어 항공 점퍼. 점퍼까지.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없으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구매 안 하시면 되니까요. 기대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요. 어떤 디자인이 올지. 안 대표님과 제가 딱 멋있는 항공 점퍼 딱 입고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